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 위스콘신주 민주당 그 주지사 그 경선에서 그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 도전에 나섰던 프란치스카 이 홍윤정 이 후보, 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 아주 초접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접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한 2,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떤 한인 후보가 정치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사실 그때만 해도 그 후보의 성향이 뭐 어떤 성향인지, 나는 민주당인데 그 사람은 공화당이야, 아니면 나는 공화당인데 저 사람은 민주당이야,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한인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지지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죠, 사실은. 근데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민주당이면 그래도 민주당 후보이면 좀 한인이든 아니든 좀 지지하고, 또 내가 공화당이면 한인 후보가 뭐 나왔다 하더라도 그가 공화당이 아니고 나랑 성향이 좀 안 맞으면 비록 한인 후보라 그래도 뭐 지지 안 하고 뭐 이렇게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 프란치스카 홍 후보에 대해서도 뭐 같은 한인이라 하더라도 지지하시는 분, 뭐 마음속으로 아니신 분 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초접전으로 석패했습니다. 정말 초접전이었어요. 그 미러키 카운티 행정관 출신인 데이빗 크롤리라는 후보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제 이겼는데요. 98% 개표 결과 크롤리 후보가 39.8%,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39.4%를 득표했습니다. 이제 0.4%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게 표 차이로는 몇 표 차냐? 이게 불과 한 3,2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주에, 그다음에 그 한 당의 주지사 후보를 뽑는 건데 한 3천여 표 정도의 표라면 정말 그 뭐 간발의 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하튼 이번에는 좀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많이 앞선 것으로 나왔었습니다만은 당에서 미는 후보가 이제 크롤리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조직적인 면에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민주사회주의자 후보들의 어떤 확장성에 드디어 이제 한계가 좀 온 게 아니냐. 뭐 약간의 그 돌풍, 예를 들어 뉴욕시장이라든지 이런 뭐 돌풍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 확장성에 있어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비록 석패했지만 진보 성향의, 그것도 뭐 보통 진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극진보까지라고는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굉장히 상당한 진보 성향의 그 아시아계,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 크롤리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정도로 초접전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다.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를 이룬 것이다. 첫 번째 도전에서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저는 뭐 그 두 평가 다 뭐 틀리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평가를 뒤로 하고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그 굴복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정치 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선에서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이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경쟁력이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월에 공화당 후보와 맞붙을 때 경쟁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래서 이제는 그 크롤리 후보를 밀었잖아요. 그 사전 여론조사 할 때는 홍 후보가 좀 더 앞섰어도 그래도 당에서는 크롤리 후보를 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조직력, 그런 거가 역시 이제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홍 후보는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상승하고 마치 민주당에서 정말 후보로 선출될 것 같은 그러한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산주의자다, 미치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오히려 더 몰랐던 지역의 사람들도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좀 유명해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석패했다.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혹시 석패했다, 정말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석패. 안타깝게
패했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패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예, 보수 성향의 언론인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언론기관,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선 당시 그 홍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을 놓고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너무 많이 몰고 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했었거든요. 진짜 좀 너무 많이 몰고 가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나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하튼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편 이제 어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홍 후보에게 승리를 하면서 민주당의 그 크롤리 후보가 후보직을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탐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과 어제 홍 후보를 이긴 그 데이빗 크롤리 후보가 이제 맞붙게 됐는데, 데이빗 크롤리 후보는 그 행정관, 그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카운티라고 있는데 그 카운티 행정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중도 성향.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두 사람, 민주당에서는 데이빗 크롤리, 공화당에서는 탐 티파니 두 후보가 이제 11월에 맞붙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홍 후보 때문에 사실은 뭐 위스콘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덕분에 이제 위스콘신 주지사 그 경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그거 하나만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1월 본선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에 캘리포니아 그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석방된 57살의 한인 김충식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도 잘 못해요. 워낙 어렸을 때 와서. 그런데 이제 시민권은 못 따고 영주권만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47년 동안 살아온 미국을 더 이상은 난 못 살겠다고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뭐 옳고 그르고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떠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조금만 우리가 이제 알면서 같이 좀 그 상황을 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그 스토리를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충식 씨는 2024년 11월 아이스에 체포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구금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떠나겠다라고 하면 이제 구금시설에서 내보내줍니다. 돌아간다는 조건 하에. 김충식 씨는 지난해 8월 이민재판부로부터 추방명령에 대한 취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가 추방명령을 내렸는데 이민재판정에서는 추방명령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대로라면 김충식 씨는 추방 안 돼도 한국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 수는 있게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추방 명령을 중단하라라는 그 판결에 또 항소를 했네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구금 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한 개인으로서 너무나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출소할 수 있다라는 희망까지도 나는 없다. 찾지 못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김 씨의 스토리를 잠깐만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김 씨가 엄마하고 LA에 처음 이민 왔는데 1979년에 이민 왔습니다. 1979년에 혹시 이민 오신 분 우리 구독자님들 계십니까? 꽤 되실 거예요 아마. 김충식 씨가 10살 때였답니다. 10살 때 이민 와서 47년을 미국에서 살았으니 뭐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리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47년 동안 미국에서 산 사실상 뭐 미국인입니다만은 그는 이제 끝내 미국 시민권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범죄 행위가 있고 막 이래서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고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가정사 어떤 그런 그 비극이랄까 좀 안타까운 그런 스토리가 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신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트 네임을 어머니의 성, 모계 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전의 성씨가 적힌 서류를 뭐 오래 미국에 살면서 분실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있으면 꼬박꼬박 챙기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온라인이 잘 돼서 뭐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40년 전, 50년 전, 그때 47년 전 막 이때는 뭐 30년 전 막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1991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 이런저런 서류를 갖고 오라라고 했는데 그때 서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너 왜 라스트 네임이 뭐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엄마가 이혼을 해서 아빠 성 따르기 싫어서 엄마 성을 따랐고 뭐 막
이 하는데 그 시절에 그게 잘 납득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주권만 유지해 왔습니다. 방황하던 김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막 도박도 좀 하고 이제 그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빚을 많이 졌다라고 합니다. 도박하면서 이제 빚을 졌죠. 이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도박하면 뭐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그래서 빚을 졌는데 그 진 빚이 그 조직 도박단에 의해서 사기 행위로 이렇게 됐답니다. 뭐 소송당하고 그랬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기 행위로 이제 피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아이스의 추방 대상 명단에 올라서 이제 체포된 겁니다. 사기 혐의로 이제 리스트에 있다가 딱 잡혔죠. 자, 체포 당시에 그는 나를 왜 체포하느냐? 나는 영주권자다. 나는 그리고 추방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막 항변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단속국은 통상적으로 무슨 뭐 중범죄, 무슨 뭐 펠로니 뭐 이런 것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방 대상으로 삼습니다만은 최근의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명확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체포 범위를 좀 넓히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뭐 사기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이 됐든 안 됐든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으니까 고소를 당했으니까 아이스 단속국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그 아이스 구금 시설 수감자 10명 가운데 7명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뭐 뒤늦게 통계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지난해 9월 그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315명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구금했잖아요. 근데 구금한 지 일주일 만에 특별한 설명도 없이 그들 다 풀어줬잖아요. 뭐 그런 사례만 봐도 좀 정말 무슨 중범죄만 잡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김충식 씨는 지난해 8월 이민재판부 재판에서 이제 승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지만 이제 결국 이제 항소, 정부의 항소 때문에 이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뭐 더는 미국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그 심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스토리와 자신의 이런 심경 이런 거를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한국에서 엊그제 크게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개인의 스토리를 어떤 특별 심층 취재 뭐 이런 것처럼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 크게 보도가 됐지만 여기서 이제 접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남 얘기 같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김 씨는 더는 희망이 없다. 변호사를 쓸 돈도 없고 이제 소송을 더 인내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라면서 이제 한국의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어눌한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지를 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이 구금시설에 더 있으면서 자칫 어떤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뭐 한국 가도 가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기반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국으로 나가게 되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법을 떠나서 여러 가지 룰과 규정 뭐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봐서 좀 안타까운 뭐 비극이죠. 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의 그 미결 재판,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계류 중인 거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거죠. 그 케이스도 지금 한 729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거기에 있는 한국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국인 중에서 이제 재판에 올려지고 소송도 하고 그렇지만 판결 나지 않은, 결론을 아직도 내지 못하고 그냥 미결수 같이 그런 상황으로 있는 한국인들도 729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또 누가 미국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칫 아예 삶을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지 굉장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구금 시설에서 삶을 스스로 포기한 한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구금 시설 자체에서 이런 거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취재를 하면 뭐 그 가장 잘해주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까지만 얘기해줘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조사 결과 거기서 구치소 시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들의 끔찍한 스토리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그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귀국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그 자신에 대한 그 위해 행위, 그런 테러 행위, 이런 위협을 이유로 해서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미군 수송기로 몰래 갈아탈 때, 그때 자신의 측근들만 데리고 갈아탔다. 이런 얘기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보도됐습니다. 사실 이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에서 뭐 여러 그 보수 언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런 언론인데, 이 보수 언론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요즘은 뭐 그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도 관련 소식을 많이 보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그 나토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구형 에어포스 원, 제가 왜 이제 구형, 뭐 신형 이 얘기를 하냐면, 구형 에어포스 원은 원래 이제 미국이 갖고 있던 대통령 전용기, 그런데 작년에 카타르가 그 대통령 전용기를 선물했잖아요. 그거 이제 리모델링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신형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구형 에어포스 원에 원래 탑승을 했다가 몰래 그 내리는 과정에서 국가 고위 인사들은 모두 그대로 놔두고 자신의 측근들만 데리고 나와서 갈아탄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해당 구형 그 에어포스 원에는 100명이 넘는 고위 참모진, 뭐 행정부 당국자, 장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동행하는 백악관 동행 취재 기자들 다 100명 이상 타고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편 문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 반대편 쪽 문으로 몰래 내렸고요. 보통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 대통령이 탑승하는 그 전용 그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저 반대쪽, 아무도 그쪽은 카메라 안 됩니다. 그 반대쪽 문으로 몰래 내렸고, 이후에 그쪽에서 정말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 하나에 탑승했는데, 그 차량이 뭐냐? 기내식 운반하는 기내식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재료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그 트럭에 몰래 탑승해서 저 군용 수송기 쪽으로 이제 이동한 뒤에 군용 수송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그 작전에는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아니었고, 서열 2위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아닌 자신의 측근들만 데리고 몰래 그렇게 이동해서 갈아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건 당연한 거야, 한 비행기에 그렇게 권력설 1, 2, 3위가 다 타면 안 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일정 부분 맞고 또 일정 부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원래는 대통령부터 스캇 베센트, 마코 루비오 다 이 구형 에어포스 원에 타고 오려고 했었어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타고 오기로 했었고, 공식적인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통령이 안 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승계받으면 되니까. 부통령이 안 탔으니까 사실은 그 장관들 다 데리고 옮겨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하튼 장관들 다 놔두고 그냥 자기의 본인의 그 측근 몇 명 데리고 갈아탔다는 것입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비서실장도 아니고 부비서실장, 그리고 나탈리 하프 개인 보좌관, 그 월튼 노타 국장 등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친한 최측근 그 고위 인사도 아니에요. 그냥 중위급 인사, 그 사람만 데리고 군용 수송기로 갈아탄 겁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책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결국 구형 에어포스 원은 몰래 내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 태우지 않고, 그 측근들 없이 영국까지 이동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 남아있던 마코 루비오 장관이나 베센트 재무장관 등 이 최고위급 당국자들은 어찌 보면 이란의 요격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백악관 동행 취재 기자들까지도 어찌 보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그냥 온 거죠. 대통령은 내렸고.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그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기자들은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탔던 사실이 이제 뒤늦게 드러나자 기자들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단 그 백악관 취재기자협회 회장이 있거든요. 그 회장이 백악관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이자
팍스 뉴스 앵커예요. 보수 언론사잖아요. 팍스 뉴스 앵커인 제키 하인리가 취재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라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튀르키예를 떠나면서 이제 구형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다가 이제 이렇게 바꿔 타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당시에 기자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도 있지? 기자들이 그런 거 다 알려고 따라가 다니는 거 아니야? 네, 기자들이 다 타고 이제 대통령도 다 탔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행기 승무원들이 오더니 뭐 기자들 전부 다 비행기 창문 다 내려라. 그러니까 비행기 창문을 다 닫은 거예요. 다 닫으니까 밖을 볼 수 없잖아요. 밖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순간 반대편 문에서 대통령하고 몇몇 측근들만 몰래 내려서 식품 트럭 타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기자들이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아니 우리가 암살 위협에 미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럼 미끼야? 우리를 미끼로 그럼 그 비행기를 띄운 것이냐? 그런 위협이 있다라면 그 비행기를 띄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빈 비행기를 띄우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 기자들을 태우고 그냥 떠났다면 우리가 무슨 위협에 미끼냐라고 반발하면서 백악관에 안전대책과 항의를 하는 그런 요구 서한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하튼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해지는 조건 뭐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수많은 장관들, 보좌관들, 그리고 이제 뭐 수십 명의 기자들, 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거 외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거 있으면 그때 따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스토리가 좀 너무 길어서 이것 말고 다른 스토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 이슈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 전쟁 관련 소식을 좀 랩업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주말로 가면서 이제 랩업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제 이란이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티기가 자칫 굳히기가 될까봐 걱정이다라는 좀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서 이란의 굴복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최소한의 생존 체제로 전환시켜 놓고 장기전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그 부족한 물자를 배급제로 시행하고 국민들의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떠안기면서 좀 세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떠안기면서 뭐 이란 정부는 좋게 말하겠죠. 국민들과 뭐 나누면서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나누면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떠안기면서 떠넘기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최소한의 생존 전략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어떤 핵심 기능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장기전을 펼치겠다. 지금 이란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더 걱정이에요. 맞서 싸우자라면 오히려 그냥 가서 미국의 그냥 강력한 힘으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장기전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이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베트남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장기전으로 가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미국이.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네. 가진 게 많아서 못 이깁니다. 미국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이루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못 이깁니다. 그걸 지키려니까. 근데 가진 것도 없고 지켜야 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장기전으로 가면 이깁니다. 뭐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국민들이 배골든 말든 계속 하니까. 근데 우리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안타깝지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란 전쟁을 잘 끝내야 되지만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란 내부의 그 경제적인 고통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고요.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은 1년에 얼마라고요? 네, 3% 내지 3.5%. 그런데 이란은 지금 80%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닌 거죠. 닭고기 가격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닭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느냐? 무려 190% 상승했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우유 먹어야 되는데 우유 가격은 150%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 정부는. 이런 나라하고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웬만큼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그래갖고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뭐 주춤한 상태로 경제 성장이 뭐 거의 없이 30년 갔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일본이 0%였냐? 아닙니다. 뭐 1%, 2%뭐 요 정도는 그래도 상승률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4라는 건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허리띠 졸라매고. 자, 그러면서 이란 내에 일자리 무려 한 300만 개가 지금 사라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은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란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밀, 의약품, 분유 등 필수 물자 수입에 사용할 35억 달러 규모를 딱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보조를 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냥 그날 약간의 뭐 수프, 약간의 빵 한 조각만 먹고 버텨! 이겁니다. 네,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미국이 이기겠어요? 또 이제 전력난도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휴일에도 공장을 가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해라. 너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너희들은 토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그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이란 정부 차원에서는 좀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뭐 분유가 됐던 아이들 기저귀가 됐던 이런 거는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간 뭐 아주 비정상적이지만 그렇게 가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건 이제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아주 부잣집 막내 아들과 동네에 저기 거지 깡패하고 싸울 일도 없겠지만 싸우면 부잣집 막내 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싸움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네, 너무 손해 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 싸우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이제 이란도 사실은 이렇게 안 싸우고 다른 방법으로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을까라는 좀 지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여하튼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렇게 최소한의 생존 경제로 이렇게 나간다면 이란 경제가 물론 어렵기는 해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여력 같은 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란이 이제 버티기 싸움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국제 물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시간이 급한 겁니다. 이란처럼 뭐 거의 독재 국가를 하는 그런 나라, 뭐 선거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선거 같은 선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뭐 다음 달 선거 한다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이제 2달 반, 뭐 석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무조건 잘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란 전쟁을 그냥 끝내도 안 해. 잘 끝내. 그러니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걸 이란이 아니까 그래? 야 우리는 시간 끌어. 시간 작전 버티기 작전으로 가. 이란이 옛날에 그 축구할 때도 그 시간 끄는 거는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란 축구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침대 축구라 그러잖아요. 침대 축구. 자기들이 1대0으로 이긴 상황에서 이제 후반전이 들어갔는데 후반전 45분인데 한 10분 정도만 지나가고 자기들이 1대0으로 이겼어요. 나머지 35분은 그냥 거의 누워서 시간 끕니다. 건들면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떼굴떼굴 굴면서 안 일어나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의료진들 들어왔다 나갔다 코치진 이러면서 막 속을 태우는 거죠. 상대 팀을. 그래서 이란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침대 축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전쟁도 이란은 이제 침대 축구 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이 침대 축구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이 이란을 억누르면서 그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란은 버티기 하면서 침대 축구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미국이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 판단을 갖고 지금 결국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여기서의 관건은 시간입니다. 시간. 침대 축구 할 때도 뭐예요? 30분이라는 시간만 지나가면 자기네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양측 모두 상대방이 무너질 만한 어떤 계기, 상대방이 무너지는 어떤 속도, 그걸 이제 다 계산하죠. 미국대로 이제 계산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쪼여버리면 얘네들 더 이상 못 버티겠지? 근데 이 정도 쪼이면 얼마나 버틸까? 요만큼 버틸까? 이만큼 버틸까? 막 계산하죠.
그런데 미국이 계산하는 것과 그들이 계산하는 그 셈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상적인 계산인데 그 친구들의 계산은 비정상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법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계산이 자칫 오판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게 패할 수 없다라는 이란 국민들의 그 버티기가 정말 국민들 정서 속에 들어가 버려서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는 버티기가 자칫하면 이란의 굳히기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게 돼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매우 걱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이 버티기가 굳히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좀 현재 상황을 좀 풀어봤습니다. 자,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백악관 그 연회장, 볼룸, 백악관에 가면 그 동관이 있고 서관이 있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동관은 이스트 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트 윙의 그 대형 볼룸을 만들잖아요. 연회장. 그 공사 비용과 기밀 계약서와 관련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리모델링 공사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했다라면서 보도했습니다. 이 또 워싱턴 포스트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백악관 부지 내에 리모델링 공사의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 계약서를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무려 9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백악관 이스트 윙의 그 대형 연회장 건설 비용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인근에 있는 그 라파예트 광장을 리모델링하는 비용, 또 헬기 착륙장을 다시 건설하는 비용, 지금 조금 기울어졌다고 다시 뜯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금 기울어진 거는 물 빠지기 위해서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것도 있는데 다시 하라 그래서 지금 다 뜯어내고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방문객 그 보안 검색 센터, 비지터스 보안 검색 센터를 새로 짓는 그런 비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비용은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이 80여 년 만에 가장 큰 백악관 공사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비와 관련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부자들이 돈을 낼 것이다. 나라 돈은 전혀 안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기밀 계약서 보니까. 공사 비용의 대부분은 납세자들이 결국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지? 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의회를 통한 예산은 뭐예요? 국민들의 세금 이제 낸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다른 연방 기관에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씩 땡겨다가 하는 거 플러스 민간 부자, 이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백악관 리모델링 어카운트에 넣어서 이걸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 어카운트를 알아낸 거예요. 기밀 계약서를 입수하고 그다음에 그 어카운트를 알아낸 거예요. 그 어카운트에 보니까 몇백만 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통상 대통령 관저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 상당이 들어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백악관 공사 프로젝트의 자금 창구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어카운트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상적으로 있는 몇백만 불 외에 더 이상 없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 어카운트에. 들어갈 돈은 9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기밀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어카운트에 가봤더니 그냥 몇백만 불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몇백만 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 이것도 그런 나름대로 내기 시작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백악관을 공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원래 몇백만 불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사를 위해서 어떤 부자 민간 기부자가 거금을 최소한 눈에 띄는 거금을 낸 건 아직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카운트에서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 발주액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몇백만 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7천만, 8천만 달러 이상. 요 1억 불만 봤을 때 9억 불은 나중 얘기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자기들도 취재하다가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백악관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보냈는데 백악관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백악관을 멋지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한 줄 딱 해서 답변이 왔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낡은 백악관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화려하게 만드는 일. 사실 뭐 나쁜 일은 아니죠.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런 거 언젠가는 누가 하더라도 하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워싱턴 포스트의 특별 취재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